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냉정하고 치밀한 시선으로 평소 중국을 연구하고 긴 안목으로 한중 관계의 재설정을 꿈꾸는 광운대 김희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기서 였네요. 네. 그나저나 아직 탄핵이 파면 결정이 안 내어서 좀 굉장히 마음이 좀 뒤숭숭합니다. 뭐 되겠죠. 공포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전체 흐름을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이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이 마음이 뒤숭숭해도 오늘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길을 한번 열어볼까요, 오늘? 예.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제 책과도 관련된 이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번 어제까지 사안들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본 것은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거였어요. 뭐 그건 일반 시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삼성의 이 촉이 이렇게 발달한 줄 몰랐다. 뭐 그렇게 주로 해석하는데 이제 세계 체제의 문제, 중미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저로서는 다르게 본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30, 40, 30, 진보 30, 보수 30, 중도 40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후 체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새로 전 시스템이 진보든 보수든 재편되고 있어요. 제 책에도 뭐 그런 분석을 해놨지만 저는 주목 있게 본 게 기존의 한국의 보수 진영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걸 주의 깊게 보고 왔었는데 저는 두 개로 나뉠 거라고 봤거든요. 제 책에서도 안보를 중시하는 안보 보수주의자들과 경제를 중시하는 경제 보수주의자들이 분화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 분화해서 안보 보수주의자들은 극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고 이제 제가 관심이 초점이 된 것은 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봤는데 지금 삼성 회장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재벌들의 선택을 보면 극우 쪽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그게 명백한 사인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길이 결국은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곳으로 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서두가 길었죠. 야, 오늘 파면을 잠깐 물어봤더니 바로 또 이제 삼성과 이재명 대표의 그 만남을 또 이야기하시네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짱깨주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서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예. 그 책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비판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세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짱깨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중국인들한테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좀 표현이잖아요.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수나 진보나 모두 다 사실 중국에 대한 연구자들을 과감하게 또 막 신명 비판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다양한 비판이나 지지도 받으셨을 것이고요. 그런 짱깨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그 책이 나온 지가 딱 윤석열 정부 탄생 출범하기 시작하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일종의 분석이자 예측이었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보수 진영이 극우화될 것이고 그 극우화되는 진영들이 중국을 빌미로 강성화되면서 이른바 중국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예측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작가로서 저는 뭐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한국 사회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예측을 한 것이었고요. 짱깨를 말씀드린 데도 써서는 안 될 해모의 표현입니다. 근데 굳이 제가 책 제목에서 그걸 드러낸 이유는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해모까지도 동원할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워밍하고 싶었어요. 경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져 버렸죠. 3년 만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 혐오라고 하는 것이 행동화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 반중 혐오에 대해서는 한번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2022년도 월드컵 때인가요? 네. 당시에 그 시사인과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웹조사 질문을 던져보았는데 기억에 남는 게 중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하면 당신은 누구를 응원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보니까 약 33% 정도가 중국을 응원하고 33% 정도 일본을 응원한다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쪽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또 한 33, 33이 나왔어요. 당시에.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게. 그런데 지금 조사한다고 하면 더 뭐 격차가 벌어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당시에 기억에 남는 것은 세대 간의 격차였어요. 당시 20대는 중국을 응원하는 게 11%고 일본을 응원하겠다가 50%가 넘더라고요. 반면에 50대는 일본을 응원단 한 20% 좀 넘고 중국을 응원하겠다가 한 50% 가깝고요. 완전히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청년들의 반중 혐오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특히나 보고 있는 그 커뮤니티를 보면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이 중국에 대한 혐오가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금 보신 자료, 그 시기를 해석하려면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봐야 돼요. 외부적 요인으로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요인이 있어요. 이건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즉 유럽을 포함해서 미국, 중국 그런 그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침체기에 다 들어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 세대들이죠. 그런 점에서 유럽 극우의 등장도 유럽 극우의 중심 세력이 청년들이 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고요. 거기에다 우리에는 좀 더 특수한 경우가 덧붙여집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2012년이란 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중국이 미국한테 가서 우리 이제 세계를 공동 운영해보자 뭐 이와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오바마가 채택한 정책이 뭐냐면 이제부터 중국을 때리겠다였어요. 사실은 그 이전에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나쁘다보다 좋다가 높았어요. 한국도 비슷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비교하면 북한에 대한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랑 상대할 수 없이 미국보다도 더 호감도가 높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세계 정책의 영향으로 급변해 나가는 하나의 외부적 요인이 있었고요. 내부적 요인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국 보수 진영이 극우화되는 요인을 들어야 됩니다. 그건 극우화되어 나가면서 의도적으로 한국 청년들 혹은 한국민들에게 중국에 대한 해모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산업이 중국과 이전에는 한국의 산업이 중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부터는 경쟁을 해야 되거나 혹은 중국의 산업이 더 우위에 올라갔더니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민족 감정으로 보았어도 그렇고 미래를 살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위협의식을 느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중 감정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혐중은 단계가 세 단계가 있어요. 이른바 우리가 반중 감정이라고 말하는 차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혐중이라고 말하는 하나 이데올로기화되는 차원이 있고 반중, 혐중, 그리고 하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 우리는 예를 들면 누가 싫다 이렇다고 해서 바로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싫다. 그렇게 세 단계가 나가는데 지금 3단계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과 경쟁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경쟁의 뒤짐으로써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는 대개 반중 정서, 반중 감정 차원에 머물러요. 그런데 거기에 특정한 집단들 예를 들면 보수 기독교 집단이라든지 혹은 또 뉴라이트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나 이데올로기화 시키고 지금은 두 번의 탄핵을 거치면서 행동화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심에서 청년들 2030들은 극우화된 한 최전선에 서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2030이 다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대목입니다. 우리가 탄핵 집회에 나가서 보면 그걸 주도하는 세력들도 여전히 2030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 협중을 주도하는 세력의 청년들이 많이 가담한 것은 보수의 극우화의 문제이지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다거나 그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거나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극우화되어지고 또 미국의 중국 적대 정책 이런 것들과 이제 맞물리고 뭐 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중 의식이 대중적으로 언제부터 확산됐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돌아놓고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왜 사드 배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한한령을 때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은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 한 해 600만 명이 넘게 오던 중국에서 그야말로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대장금을 내세웠던 그 한류가 그만 풀이 푹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중국 안에서.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그래서 저는 이 한한령이 중국에 대한 혐오와 반중 감정이 커지게 된 직접적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당연히 반중 감정이 올라가는 데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저도 동의하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용하지 않는 통계는 뭐냐 하면 사드 설치 이후에 이른바 한한령이라고 하는 조치가 취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면 반중 감정이 정상화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예.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사드라고 하는 한 단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중국과 굉장히 좋은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그걸 흑자로서 우리나라의 흑자를 만들어냈던 시기거든요. 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을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들이 복합되어서 반중 감정은 어느 시기에는 올라갔다가 어느 시기에는 떨어져요. 그 모든 국가의 관계에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서 캐나다의 반미 감정은 극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반미, 현미로 가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건 특정한 세력들이 현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모든 것이 싫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중국의 모든 것이 싫어. 중국은 모든 것이 싫기 때문에 나쁜 국가이고 없애야 돼라는 사고로 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당시에 근데 그 사드 배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한 뭐라 할까요? 위협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사드는. 당연히 그렇죠. 사드는 미사일 방어하는 그것 자체를 중국이 불만이 삼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한국에서 자의적 조치로 할 수 있다라고 본 건데요. 중국이 사드를 문제를 삼는 핵심은 사드가 발휘하는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방공이 북경까지 포함이 돼요. 중국의 주장에 의하면 신장까지도 갈 수 있다는데 뭐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거죠. 적어도 레이더로 북경까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의 무기가 사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드가 들어와서 중국 전체 북경까지를 다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네, 그래 것이죠. 그때 이제 한국의 대응은 뭐였냐면 우리는 그렇게 미국한테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중국은 또다시 어떤 측면을 보았냐 하면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해야 되는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의 보장이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또 중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북공정이라든지 네. 또는 한복 문제, 뭐 김치 논쟁, 수많은 이제 한국인들의 이건 아주 굉장히 정서를 자극하는 문제들인데요. 네. 이것들은 과연 사실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뭐 의도적으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뭐 터무니없는 주장인가? 뭐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북공정, 김치, 그리고 한복 이런 문제는 무엇이 사실인지는 누군가 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것을 정치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국민들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수많은 관련들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한국을 위해서 옳은 일인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 다 실었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예는 어제 미국이 한국 자동차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단 말입니다. 한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른바 협중이라고 하는 반미나 반일 차원에서 언론들이 다루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두 사안에 비해서 김치나 한복 같은 것은 사실은 따져봤자 결론 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설령 그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한들 거기에 돌아오는 실제적인 국익 같은 것이 뭘까를 따져보면 그게 사실 애매모호하단 말입니다. 사실 역사전쟁,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전쟁을 유럽은 100년 동안 했었어요. 결론은 뭐냐? 그냥 같이 쓰자. 역사가들한테 맡기자요. 실제 역사 문제 때문에 실제적인 전쟁도 벌렸단 말입니다. 그런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문화라는 것, 역사라는 것, 이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로 혐오를 하거나 싸우자고 하는 일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이 유럽 100년의 역사 전쟁에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 감수성보다는 이 생명권이나 뭐 생존권 이렇게 훨씬 더 중요한 시기다 뭐 이런 말씀인 거죠. 제가 왜 그걸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을 저는 무질서 시대라고 보는데 미국의 그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그렇다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국가가 다시 세계를 지휘할 수 있는 패권이 수립된 시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럴 시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경우에서 보듯이 그린란드에서 보듯이 다시 우리는 근대 이전의 세계로 돌아왔다라고 보면 정확해요. 조선말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의 생존권, 생명권까지도 빼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차후로 미루거나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국민들이나 혹은 언론이나 혹은 학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는 좀 더 중요한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모두 다 욕을 할 때는 함께 욕을 해야 안심이 되고 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는 사회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죠. 북한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말할 때 북한에 관련된 사건을 얘기하면 말이에요. 제가 자주 느끼는데 다 욕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욕을 안 하는 그 자체가 종북이 되고 빨갱이가 되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근데 요즘에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을 다 욕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처럼 욕을 안 하면 친중파다 그러거든요. 선생님 자주 친중파라는 표현 듣지 않아요? 뭐 포탈에 김희교 치면 친중파 이런 연결고리가 뜬다라고 하던데요. 사실 뭐 북한 문제를 연구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북한, 러시아, 중국 이와 같은 이른바 우리와 적대적 관계를 계속 해와던 나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들인데 문제는 그것을 뭐 친중파, 친러파, 친북파 혹은 종북 세력 사실 이런 카테고리를 붙여서 계속 욕하는 걸 지난 50년 동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그 종북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면서 그 북한과 적대적 관계로 끝까지 온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보수 진영의 대북 정책은 완벽한 실패로 끝났잖아요. 북한 핵무기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그런데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법입니다. 냉전 시대 때의 사고법이에요. 친민파, 친중파를 도대체 뭘 근거로 구분을 하겠어요? 자기 배너를 하나 하자고 한다면 예를 들면 중국이 한국에 있는 어떤 학자나 누구를 좋아하는 그 기준이 뭐겠어요? 중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보기에는 한국은 대의제예요. 그러면 보수 진영의 누군가한테 대주겠어요? 진보 진영의 누군가한테 대주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중립적인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나와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측면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친중파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좋습니다. 그냥 한번 던져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본격적으로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미중 갈등이 벌어진 과거 예를 보면은 2018년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인데 미국이 중국 수입품 818종에서 약 25%의 보복 관세를 때렸죠. 34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작돼서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되니까 중국도 똑같은 규모로 보복 관세를 이제 부여하면서 사실 양국 간에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2018년도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을 둘러싼 다양한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트럼프가 재등장을 했어요. 그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이제 다시 또 관세 전쟁이 불붙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을 받는데 결론부터 한번 물어본다면 누가 이깁니까 이거? 뭐 가장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면 중국도 미국도 완성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으면은 그 국력상 혹은 또 우크라이나의 기본 체력상 이거 망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란 두 국가는 엄청난 자체적인 시장들을 가지고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 성장을 더디게 하거나 역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가기에는 이미 덩치가 너무 커졌어요. 미국은 세계 GDP에 떨어졌지만 여전히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3등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소위 G2라고 말할 수 있는 차이를 두는 국가여서 미중 간에 아무리 충돌을 핵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핵전쟁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멸망 단계를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가지 않는 이상 전면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시진핑 정부가 성공할 것이냐 트럼프 정부가 성공할 것이냐 이런 성패는 충분히 가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요소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 그 예측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양말 나온 김에. 그 이제 미국은 쉽게 표현하면 자신들이 패권이 무너지니까 그 무너지는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벌써 10년 동안 중국을 때려왔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는 이른바 탈중국을 시작했어요.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킴으로써 중국 봉쇄 정책을 써야하면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디리스킹이라고 그래서 특수한 첨단 기술 영역에서만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재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도 사실 안 됐어요. 단적인 내가 중국이 반도체에서 슬슬 자립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 와서 이제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성패의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시작부터 벌써 삐거덕거리고 있어요. 우선 중국은 전혀 겁을 내지 않아요. 미국이 때리면 때리는 만큼 그대로 다시 때립니다. 그런 이유는 뭐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8년에서 10년을 두드려 맞으면서 많은 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예, 많은 대비가 되어 있고요. 이미 디커플링 하거나 디리스킹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더 관세를 매기거나 디커플링을 하거나 디리스킹을 하면 그건 미국에게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들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은 자신감이 생겨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이 소위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다자주의를 주장하는 이 노선에 동참자들이 많아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아세안도 그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유럽도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로 이렇게 나오니까 훨씬 더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이건 시간 싸움으로 우리가 절대 불리한 것이 아니라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하나의 관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린다 그랬다가 연기했다가 다시 때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서도 트럼프의 뜻대로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가. 기술 혁신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 중에 미국이 제일 중시했던 것이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바이든 정부에 했던 것이 미국의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반도체 제재를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반도체 제재를 했는데 4년 만에 중국이 반도체 제재가 불가능할 수준의 완벽하게 모든 기술을 초월하지 뭐 불가능할 수준 별로 의미 없는 반도체 제재의 수준을 뚫고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7나노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기대를 걸고 중국을 압도적인 우위를 하려고 했던 것이 AI예요. 실제적으로 AI에는 미국이 훨씬 앞서 있기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 딥시크 파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딥시크는 중국에서 파동보다 미국의 파동이 훨씬 컸어요. 중국이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딥시크라는 걸 까놓고 보니까 이미 다 따라왔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제일 큰 피해는 미국이 입었죠.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대의 폭락을 기록할 수밖에 없을 만큼 미국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굉장히 섬뜩하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핵심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지만 이미 G2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여러 가지 올라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앞으로 그 핵심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가 굉장히 좀 고심스러운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사실 좀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때 이제 안미 경중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거 아주 옛날 말이 된 듯한 분위기를 요즘에 느낍니다. 그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의선 회장이 네. 지금 미국에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의 거액을 투자한다는 발표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환하게 웃고 있고 이제 현지 생산한다니까 뭐 관세도 안 물릴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미국의 일자리 늘어난다 또 정의선 회장이 대꾸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중국에다가 또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것들이 사실 저 자동차 같은 경우 많이 매각도 하고 자동차 공장 철수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미중이 충돌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방법을 보면 탈중국하고 미국 쪽으로 이제 붙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질서 시대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의 지금 현주소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미중 충돌에 대한 대응은 신냉전 전략이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탈중국해서 미국 편에 서는 것이 미국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 편에 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섰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못 읽어서 벌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계 체제의 구조는 그 윤석열 정부 이전 시기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 시기는 안미 경중의 시기였어요.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해도 미국도 문제 안 삼고 중국도 문제 안 삼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경제를 중국하고 하면 미국이 때려요. 제재를 동시에 가합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더 가할 거예요. 이런 시대 때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전혀 해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찾는 방식은 기업이 찾는 방식이 있죠.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은 저는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은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고 중국으로 옮기면 돼요. 그건 뭐 현대나 삼성은 얼마든지 살아남을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옮길 때 우리 국가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중소기업들도 예. 반도체도 중국으로부터 탈중국 할 때 뭐 수출하던 걸 40%에서 20%까지 줄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대자동차까지 미국으로 생산 공장을 옮겨버린다고 했을 때 이 한국 사회의 산업의 공동화 문제는 이건 고스란히 국가가 책임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단계가 왔어요. 이런 단계에서는 우리는 미국한테 붙을래? 우리는 중국한테 붙을래? 이와 같은 국가 단위의 선택은 굉장히 낡은 올드한 방식입니다.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요 말씀까지만 드려요. 첫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국력이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즉 우리가 모든 데 미국에 서지 않아도 되고 모든 게 중국에 서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국익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모델을 설정하는 거죠. 그걸 설정하고 거기에 중요한 순서대로 우리는 이건 어느 국가한테도 양보 못해. 이렇게 순서를 매겨서 그들과 딜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와 같은 전혀 다른 방식의 외교 전략을 세워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합종 연행하는 시기예요.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유럽하고 다시 합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다시 미국하고 다시 합을 맞추려고 하는 시기가 와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전략적 자율성, 한국가가 가지는 주권적 전략적 자율성이 극대화돼요. 우리도 이 전략적 자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 전략을 중요한 우리의 아젠다, 우리의 산업에 집중해서 쏟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는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부상은 한국에 불안감을 주는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한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한국 조선업이 중국한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한국은행 북경사무소에서 올해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중국의 조선 해운업 동향 및 향후 전망 이런 보고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국 조선업은 수주와 선종, 가치 사슬 측면에서 그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분석하면서 사실상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7년도만 해도 약 42%였는데 2023년 작년보다 70%가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만큼 이제 이 박탈감이랄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측면 그게 하나 있고 또는 아까 이제 앞에서 말한 딥시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로 세계 최고다 뭐 이런 수준으로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 뭐 한국, 이탈리아나 뭐 호주, 대만 등은 딥시크 쓰지 못하게끔 또 막 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하고 이런 이제 일들도 벌어지고 일본만 해도 딥시크 이용 자제를 공무원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한 기업이 개발한 게 중국천의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막아낸다면 전에 화웨이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중국 혐오에 이것도 이제 한 프레임이냐 아니면 실제로 중국이 정보 수집을 이런 그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조선업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국의 이제 경쟁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점점 밀리면서 생기는 중국에 대한 불안감이 한쪽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또 한쪽으로는 이런 중국이 어떤 AI 등을 통해서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우리의 안보도 위협하고 뭐 한다 이런 프레임도 있는 것 같고 이 두 가지를 뭐 그냥 한꺼번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아닙니다. 위협적이죠. 예. 여지껏 중국이 우리보다 아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왔고 어떤 거는 앞서고 있고 우리의 핵심 산업이었던 자동차나 뭐 선박 같은 것도 이미 추월당해 있고 전기자동차는 압도적으로 나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른바 반중 감정이라고 말하는 차원의 감정들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걱정한 그것을 그냥 감정의 문제, 혐오의 문제로 치환시켜서 소비하고 끝내버려요. 그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아니죠. 예, 심각하다. 그 심각성을 떠나서 이 문제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훨씬 더 큰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 경쟁력을 중국이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안 본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놓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스텝을 취할 것이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벤츠 같은 회사들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였지 않습니까? 중국의 자동차가 부상을 하면서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요. 그렇게 했을 때 벤츠가 채택할 수 있는 건 세 개였습니다. 중국 자동차를 유럽이나 다른 나라 국가로 수입을 못하게 막는 방법. 또 하나는 중국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에 공장을 짓는 방법. 또 하나는 중국과 협업을 하는 방법이에요. 협업을 하는 방법. 벤츠는 그 세 개를 다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에 두 번째에 너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AI 문제를 우리는 자꾸 기술의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치환시켜 버리고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중국 AI가 발전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이 AI의 핵심의 기지인 줄 알았는데 중국도 뭐 그만큼 못하지만 2등쯤 할 수 있는 게 올라왔어요. 이 두 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놓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SK 재태원 회장이 우리는 이제 제조업 시대는 끝났다. 다음은 우리는 AI 시대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AI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엊그제 하더라고요. 그처럼 우리가 그 다음 시에 우리의 산업의 전력을 다해서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략을 짜야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면 중국 니네 버려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AI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보다 월등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AI의 핵심 중에 하나가 데이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중국의 데이터를 사서 사실상 쓰고 있어요. 우리 개인정보 차단하죠. 중국이 대응하면 그거 안 팔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AI에 의해서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로 모든 것을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이게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혐한하자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술 문제를 안보 문제로 치환해 버리면 상대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그 기술의 진보에 우리는 힘을 쏟을 정신력을 빼앗겨 버려요. 그럼 우리 정부는 하나만 더 붙일게요. 예. 선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 뒤졌어요. 근데 이 선박이 우리로서는 미국의 한국 공격에 대한 굉장히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미국이 왜 이렇게 선박에 안절부절하나? 미국은 지금 선박을 쉽게 표현하면 못 만듭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중국, 한국, 일본에서 만들어요. 중국, 한국, 일본이 만약에 선박을 가지고 상호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거나 뭔가 해법을 만들어서 제안을 제시하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선박은 단순히 선박의 문제가 아니라 무기의 문제와 항공모함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 고민들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사실 딥시크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꾀가 없는 듯한 태도인데, 그러니까 중국의 놀라운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다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려는 태도가 훨씬 건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딥시크 채택했습니다. 아마존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막 쓰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잠깐 시켜서. 근데 사실 지금 가장 현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북핵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 문제에 대한 이제 중국의 선택은 무엇일까를 이제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북의 북한의 핵 개발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흐뭇하게 박수 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예. 중국이 자국이 아니라 분명한 타국이고 또 외국인데 이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는 다른 국가가 핵을 가지는 게 중국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중국이 형식적으로는 북한과 동맹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여지까지 용납을 해왔었는데
핵실험으로 유엔 제재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동참했죠. 했고 또 심지어는 북한한테 알리지도 않고 한국과 수교를 했고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건 이웃 국가가 핵을 가지는 걸 좋아할 나라가 돼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말을 잘 듣는 국가라는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기 때, 요새는 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일기 때 그 경제적으로 북의 그 중국과의 편중이 심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북을 가리켜서 이 중국의 베이비다 막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편견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중국과 북한을 이렇게 관계를 놓고 본다면은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자주적인 국가를 건립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건 뭐 예, 사실은 유엔 제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지금 95% 이상 여전히 중국과 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종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러북 신동맹, 북러 신동맹을 맺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유엔 제재에서 탈피하는 목적. 그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외교적으로 좀 더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창으로서 러시아와 동맹을 체결한 것도 이유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중국이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불편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무역 제재를 가할 수준까지는 안 가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감정적으로는 좀 불편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동맹 관계지만 뭐 정치적으로는 또 얼마든지 다른 파트너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약간 어떤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고 필요에 따라서 협력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별거적인 부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법적으로는 동맹관계에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미 다른 파트너들을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고 경제적으로는 고스란히 둘 다 묶여 있고 그런 사회문화적 인식으로는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둘이 부부다 뭐 이렇게 보이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국가 다 독자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별거 중인 부부다. 자, 중국이 가장 아주 강조하고 어쩌면 또 이걸 건들 때마다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죠. 딱 하나 찝는다면 뭐 금방 떠오르시겠지만 대만 문제 말씀하시는 양안 거죠? 관계죠. 예. 그 올해 2월달에 한미일의 외교부 장관이 독일 뮌헨 3국 공동 성명을 하면서 이 대만에 대한 국제기구 참여 지지 뭐 이런 현상, 대만 해협에서의 안정과 평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다. 간섭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하나의 중국 노선은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양보하지 않는 노선으로 오랫동안 이제 지켜왔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대만 문제를 정도도 짚어야 우리 오늘의 대화의 가장 이 핵심을 놓치고 갈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중국은 절대적으로 대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시진핑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요. 중국의 100년의 역사가 다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중국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식민지화 되었던 식민지 경험이 있는 국가였고요. 그래서 홍콩, 마카오, 대만 같은 문제들이 중국의 생각입니다. 자기네 영토에서 다 빼앗겼다가 지금 되찾고 있는 중이고 그 마지막 퍼즐이 대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일찍부터 작업을 해왔고 중국은 다 됐다고 생각했죠. 유엔의 합의를 얻었고 지금 사실 대만과 국교를 수립하고 나 있는 나라도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를 수준의 나라들 12개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 합법적으로 대만이 자기 땅이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미국도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이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대만을 굉장히 정치화합니다.
그래서 이 대만을 활용을 하죠. 그것을 꾸준히 해왔고요. 바이든 정부 시기에 가장 그게 극대화되었었고 아직 트럼프 정부는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마 서로 잽을 주고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핵심은 그럼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것이냐. 침략해서 완전한 자국의 문제없는 영토로 만들어 보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논의들이 갈리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이미 다른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사실은 펠로시가 지난 정권 때 대만을 방문했을 때를 계기로 중국은 대만을 봉쇄를 하는 것을 현재까지 4번을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숙달되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대만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만은 석유 한 톨 안 나는 나라이죠. 그리고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반도체는 잘 아시는 대로 절대적으로 석유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만만 봉쇄를 하면 대만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최근에는 또 중국이 뭘 하느냐 하면 해저 케이블을 끊는 기술을 굉장히 발달시키고 있어요. 이건 저는 대만 고립화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침공을 해서 대만을 무너뜨리는 전략은 더 이상 쓰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대만이 자주 독립을 스스로 선포를 하거나 미국이 대만을 독립시키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대만을 완전히 봉쇄해서 자기 수준으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하려고 들지 않는 한 무력으로 대만을 제압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봉쇄하면서 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 노선에서 그냥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네, 지금도 끊임없이 포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으로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좋습니다. 뭐 제가 봐도 이 바이든 때 한때 막 굉장히 그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신냉전 전략을 쓰면서 대만과 중국의 양안에서도 이 대포가 터질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많이 좀 그건도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왜 지금도 보면은 그거 유튜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이 부동산 문제로 망했다, 금융기술 다 망했다 해가지고 막 중국이 망할 때까지 기우제지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많이 망했다라는 게 지금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지표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견된 게 올해 3월 4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의 양회라고 하는 것이 진행됐잖아요. 양회가 그러니까 두 가지죠. 두 개의 큰 회의입니다. 회의인데 하나가 인민대표대회하고요. 정치협상회의. 이게 양회잖아요. 여기서 사실상 모든 중국의 이 중요한 발전 상황도 보고되고 또 갈 길을 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올해 발표한 걸 보니까 GDP가 작년 5%가 작년 한 해 이제 증가를 해서 미국 GDP의 거의 60%에 육박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또 외환 보유가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4,480조, 국민 1인당 소득이 5.1% 증가. 뭐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자동차 연간 생산량이 1,300만 대가 넘고 인공지능 양자기술 분야에서의 성과, 뭐 우주선 성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보고되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큰 경제가 다 침체되고 했는 데서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했다라는 걸 양회에서 보고가 올 3월 달에 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작년 어느 시기에 방송에 나가서 중국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을 때 뭐 크게 문제 없을걸요 이렇게 말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제 중국 경제를 볼 때 중심을 안 보고 자꾸 주변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예요. 네.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경기가 확 떨어지고 부동산이 빈집이 많고 하는 건 팩트입니다. 팩트고. 문제는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를 안 봐요.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침체를요. 침체를 예. 그건 또 어떻게 해석되는 중국 얘기죠? 부동산이 사실은 지난 시진핑 정부 이전에 중국도 한국하고 똑같이 부동산 경기를 부양을 해서 경제 성장을 해왔어요. 이제 더 이상 중국이 그걸 하면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너무나도 급격히 늘어나서 국가 자체가 위기에 갈 상황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은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것 때문에 중국은 어느 단계에 있은가 부동산을 잡아야 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진핑 3기에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잡은 거예요. 잡는 방식은 소위 부동산 기획을 하는 회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몇 개 부도도 내고 했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의도한 거란 말입니다. 의도한 이유는 부동산을 떨어뜨려야 국가의 미래가 간다는 것이고 부동산에 투자됐던 돈들을 빼서 소위 핵심 기술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국가 전략을 바꾸겠다라고 진행을 한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성공할지 말지에 따라서 중국이 완전히 꼬라박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잘 할 거야 연착륙을 할 거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연착륙을 했어요. 경제 성장률이 5.2% 5% 내년에 5%를 다시 제시했단 말입니다. 작년 5%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런 부동산 경기를 잡으면서도 5% 경제 성장을 달성해낸 거예요. 올해 다시 5%를 성장을 목표를 잡은 것도 이것 또한 대단한 겁니다. 지금 독일 0.3%, 한국 1.5% 내려갔죠. 미국도 2.5%에서 1.9%대로 다시 내려갔어요. 다 그렇게 있는데 5%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성장을 비판을 할 때 한때 잘 나갈 때 막 9% 10%에 나갔을 때 비교해서 지금 중국 경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이렇게 충돌의 시대 때 모든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시기에 중국과 같은 규모를 가진 5%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를 그렇게 평가할 것이냐. 그거는 저는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면 경제가 막 내려앉고 일본 같은 경우 잃어버린 20년 밖에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가져오는데 의도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꺼트리고 그것을 기술 혁신으로 돈을 돌릴 수 있다는 중국 같은 경제 형태라서 가능한 건가요? 예, 중국 경제 형태여서 가능한 거고요. 중국과 같은 국가 시스템이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설립할 수 있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정부 중에서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국민들과 정부가 호흡일치를 돼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장기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모멘텀 시프팅을 할 때는 그런 국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야, 그러면 이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내부에 반중, 함중 의식이 막 강화되고 있는 이때 너무나도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 아까 미중 갈등 때 잠깐 물어봤는데 이제는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서 묻는다면 아직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건 우리 시대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 어느 쪽 편에 서냐 이런 표현을 쓰지 마라, 이거죠. 친중 친미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낡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한 끝에 내세우는 키워드는 중심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중심 외교. 우리가 중심이 되는 중심 외교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균형 외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네요. 균형 외교도 기본적으로는 국가 사이의 균형인데 저는 중심 외교는 국가 단위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 모델 중심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국력을 투자해서 지켜야 된다. 지금 이 시기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중심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편에 서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 중심 외교의 코드, 이제 핵심 코드는 국가 단위로 누구 편에 서야 된다라고 결정하지 말자. 예를 들면 우리는 반도체는 어떻게 할 거야? 선박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서라. 아젠다 중심으로. 아젠다 중심으로 그럼 수많은 아젠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젠다도 순위를 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전략에 필요한 아젠다도 있을 것이고 5년 전략에 필요한 아젠다도 돼도 되고 안 돼도 뭐 할 수 없는 전략도 있을 테고 했을 때 그 아젠다별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먹거리 중심으로 혹은 국가 모델 중심으로 편성을 해서 그것부터 지키는 거죠. 국가 전략을 선택과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걸 하면 저는 충분히 미국도 못 건드리고 중국도 못 건드리는 뭔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베트남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같은 정도의 국력을 가진 국가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아까 앞에서 잠깐 그 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좀 마지막에 좀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렀는데요. 그 캐나다가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캐나다가 정면으로 미국과 충돌한다 지금. 네. 또 베트남이나 인도는 뭐 미국과 중국을 동시 활용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힘이 있는데 왜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냐. 아까 그런 이제 뉘앙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럴 힘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있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좀 마지막 좀 이렇게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금 모든 국력에서 세계 10위 안에 들거든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좀 떨어졌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정도 국력을 가진 국가가 돌이켜보면 한 번도 외국의 무슨 정책에 대해서 노라고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고요.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랬습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협상해야 될 건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 노라고 할 수 있는 게 무기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강대국들은 약한 국가, 자기보다 좀 못한 국가한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왜 캐나다가 우리는 미국 우선이 아니라 유럽 우선이다라고 막 갑자기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인 캐나다가 그렇게 갔을까? 그것만이 미국의 자기에 대한 공격을 방어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무기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까 선박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제조업만 보더라도 동아시아 3국이 세계 제조업을 거의 다 담당합니다. 이들끼리 뭉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제조업 능력, 우리의 기술 능력으로서 중국이 따라온다 그러는데 중국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지 못하고요. 중국이 늘 1등하지 못합니다. 축구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늘 있어요. 늘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가서 우리도 다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리고 국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된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사실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으로 미국 편에 서느냐, 중국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무질서해져가는 국제관계 속에서 참 바보 같은 질문이다라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우리 정부가 걸어왔던 그 길은 상당한 후과를 현재 남기고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것입니다.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이른 법이고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고 균형 잡히고 우리 중심주의적인 외교의 지혜를 보여주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주신 김희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